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순간 딱 들어서는 순간 팩트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다르신 거죠. 여기 뭐 일라산 쌍둥이도 없으시고 일라산 쌍둥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죠, 그죠? 팩트는 변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 계신 분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이는 deviation, 그 이탈하고 다릅니다. deviation이라고 하는 용어는 중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탈한 거거든요. 변이는 중심이 없어요. 그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이가 있어야지 자연선택이 작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엄마 사마귀가 다리를 막 씌워놓고 연설을 하죠. 야, 니들 중에 대부분은 다 크기 전에 잡아먹힐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변이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변이는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서로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유리한 분이 있고,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불리한 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코털이 굉장히 코털이 지저분하니까 다리에 털이 나신 분이 있는데 가슴에 털이 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남자 중에서 굉장히 뭐 털이 많다, 털이 적다. 이게 여러분 남자분의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까?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여성이 털이 북실북실한 남자들만 좋아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늑대가 있는데요. 늑대가 출몰하는 그런데 양이 이따 쳐봅시다. 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변이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으냐 없느냐겠죠. 그죠? 그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얘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너무 튼튼해서 빨리 달려요. 얘를 쫓아가다가 지쳐 죽으니까 얘를 몰아서 얘를 잡아먹자. 지금 늑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게 게리 랄슨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한 컷인데요. 게리 랄슨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컷 만화가 훨씬 더 탁월해요. 이걸 제가 그 강연에 외에는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책에 쓰면은 카피라이트 엄청나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변이들이 있는데 어떤 변이는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요. 그러면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한 놈들은 잡아먹히고 튼튼한 다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놈들은 살아남겠죠. 다음 세대에는 그러면 빨리 달리는 양만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만약에 늑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세대가 되면서 그 얘기가 하기 전에 어쨌든 다음 세대는 어떤 양들이 유리하냐면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는 양들이 유리하죠. 이게 바로 어렵게 얘기하면 차별적인 적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 중에 일부는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면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자연선택 이론의 두 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화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맨 마지막 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보세요. 누가 감히 차돌이가 차범근의 자식이 아니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친자 검색을 안 해봐도 아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양의 튼튼한 다리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 세대 거치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전 가능한 거라고 하면 더 튼튼한 애들이 보존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는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전적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자연 선택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종사들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내가 한 몇 세대 동안 이렇게 인공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 허리가 긴 닥스훈트 같은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20세대 만에 이런 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뭐 몇 년도 안 걸리죠? 근데 하물며 자연은 수십억 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못 만들어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실제로 다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챕터 1, 2에서 줄기차게 인공선택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다.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핵심 개념으로 확 들어갑니다. 봐라. 너희들 다 이해하지. 너희들 뭔지 알겠지. 근데 자연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놈들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과정이라면 자연이 이런 걸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물며 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정말 그래요. 놀라운 추론입니다. 물론 그런 유비 추론인데 그런 유비 추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증거들 막 들이대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어떻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지. 어쨌든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바로 변이가 존재하고 차별적인 적응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전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변이가 있고 그 변이가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 중에 일부라도 유전 가능하면 자연 선택에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놈, 색깔 있는 놈, 없는 놈이 있지만 얘가 색깔 있는 놈만 잡아먹으면 색깔 없는 놈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하지만 색깔 있고 없고가 만약 유전 가능하다는 거면 맨 마지막에서는 색깔, 크기와 상관없이 색깔 없는 놈만 있겠죠. 그러면 요 집단하고 요 집단을 비교해보세요. 이 차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서로 교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라고 하면 자연 선택에서 종분화가 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단순한 이론이 어떻게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자연계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아한 이론일수록 단순한 거 아시죠? 이꼴 MC 스퀘어 같은 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보셨어요? 수식이 엄청 복잡해요. 덜 떨어진 과학자이기 때문에. 진짜 위대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과학자는 자연의 진짜 질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모델링할 때 더 단순한 이론이 훨씬 더 현실도 리얼리티를 실제를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막인 거 아세요? 이게 아마존에 있는 나뭇잎인데요. 이게 사막에 이렇게 돌리면 사막이에요. 이거를 돌리면 알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잘 안 보여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얘가 인맥을 카피할 정도예요. 뒤에 인맥.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보면 잘 몰라요. 뭐 새들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편견이 없는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뭐라고? 뭔가 이론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다윈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종이죠. 이 종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유신 기독교 중에서도 진화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지만 주류 쪽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신이 존재하시고 그 신이 이런 종류대로 다 하나씩 만드셨다면 그 신은 정말 디테일한 분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디테일한 분.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신이 이걸 다 창조했다면 신은 정말 딱정벌레 그 편집 광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딱정벌레는 너무너무 종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표 수집할 때 막 좋아하는 것만 막 모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진화론이 신을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는 진화를 받아들이면 무신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윈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윈식으로. 사마귀 중에 등판이 조금 넓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넓지는 않았을 것 같겠죠? 평범한 사마귀 중에 어떤 게 등판이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새들의 눈에 잘 덜 떠요. 왜냐면 몸이 잘 안 보이니까, 그죠? 등판이 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 그놈들이 더 살아남겠죠. 덜 잡아먹히니까. 근데 만약에 등판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적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더 넓은 애들이 생긴다면 그게 또 보존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가 약간 이런 스크래치가 있었다.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더 살아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래 그냥 그런 대로 생겨 먹은 거야 라고 하는 설명과 비교해 보시면 그게 설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이 더 자연 현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변화는 되게 작은 변화예요. 이거는 뭐 종이 하나 정도 더 생기는 거 잘해야 생명의 변화를 전체 측면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물고기들이 지금 이것도 개를 알습니다. 물고기들이 지금 물속에서 야구를 하다가 뭔가 홈런을 쳤어요.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죠. 갈까 말까. 저를 죽으러 갈까 말까. 캡션이 기가 막히죠? 진화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왜 위대한 순간입니까? 이 공을 주우러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이 진화하는 거죠. 경영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거는 레드오션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시작했거든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육지로 가는 순간 아무도 없어요. 무지공산이에요. 블루오션이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큰 변화예요. 근데 큰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자연선택으로?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캐나다 북동부에 화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단 8톤의 흙을 파서 발견했습니다. 히타 알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이에요. 얘는 앞 지느러미가 앞 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앞 지느러미와 발은 구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호흡기가 위로 올라왔죠. 그죠? 이거는 마치 개구리랑 비슷한 거예요.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은 이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뒤집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층을 다 뒤집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그래, 어류하고 이 양서류 사이에 그 지층에 뭔가 있겠지, 중간에 해당되는 뭔가 종이 있겠지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층을 파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들어맞았어요. 그죠? 이게 이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이걸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다 파보는 것도 아니죠. 이게 제가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과학이 왜 종교랑 다르고, 과학이 왜 사이비 과학과 다르고, 인문학과 다른 것인가.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적 탐구로서 반증 가능한 그런 가설을 제시하는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론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새로운 다른 이론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경험적인 탐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나무예요. 그죠? 여기 한두 개에서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나무를 쭉 그리고 있죠. 그죠? 여기에 교차되는 거 없다는 거 여기 되게 재미납니다. 교차되는 게 없어요.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전부 다가 가지를 치면은 교차되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명의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정님만 볼까요? 영정님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6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져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300만 년 전인데 이게 보노보와 침팬지가 갈라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은, 사촌종은 침팬지와 보노보예요. 그럼 침팬지와 보노보는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침팬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종이고 굉장히 위계 질서, 그리고 굉장히 수컷 중심이죠. 근데 보노보는 암컷 중심이고 폭력적이지 않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화를 사랑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되게 섹슈얼하죠. 모든 긴장 상황에서 그 침팬지는 싸웁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완력을 쓰는데 그 보노보는 모든 긴장 상황, 충돌 상황에서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섹스로 일종의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거기는 번식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나이 어린 수컷과 아주 나이 많은 암컷들이 짝짓기를 해요. 이거는 생식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못 보시는 거죠. 동물의 왕국은 항상 가족과 같이 보는 건데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하고 옛날에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침팬지하고 보노보를 알아야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죠. 프레드 호일의 그러니까 그 자연선택기에서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다 생겨났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죠? 다윈 때도 당연히 의심을 했고 그래서 다윈이 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죠. 다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현대 창조론자들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그 과정을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놈이 이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말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가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화론을 오해하고 나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은 마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물상에 있는데 허리케인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보잉 747이 만들어졌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랜덤한 굉장히 무작위적인 그런 변화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인데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심정적으로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정말 이렇게 우리 몸을 보세요. 여러분 뭐 병도 나지만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뭐 면역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어 기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의심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의사들 중에서 연구를 하다가 유신론자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윈은 종획위원회에서 했던 다윈의 그 아이디어 자연선택 이론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제시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직관적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난 150년 동안 종이견이 나온 150년 동안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수많은 그 갭을 메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걸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그 개념적인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게 왜 틀렸습니까?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변이들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변이를 선택하는 그 선택 메커니즘 때문에 무작위적인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떠한 더 잘 적응하는 놈들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누적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론은 이런 거예요. 원숭이한테 예를 들어 심청 전에 한 문장을 치게 해라. 막 랜덤하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심청 전에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 못 만들어요. 랜덤하게 치면, 그죠? 근데 만약에 심청가의 첫 문장,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이 심청이는 이로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심을 처음에 누르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시옷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막 원숭이가 처음 막 누르잖아요? 시옷을 누르는 순간 딱 키핑해요. 그 다음에 이를 해야죠. 그죠? 의할 때 이. 그러면 막 모음을 어느 순간 우연히 누를 수 있죠? 그때 딱 키핑을 해요. 그 다음에 미음자 누를 때, 우연히 누를 때 키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누적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키핑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시옷을 갖고 있는 게 시옷을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 유리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해저가 있는데요. 햇빛이 겨우 들어요. 그러면 명암이 생기겠죠, 그죠? 그림자가 생기겠죠. 해저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데서는 시각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괜히 비싸기만 해요. 근데 만약에 햇빛이 조금이라도 드는 그런 곳에 명암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각 장치를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게 유리한. 근데 만약에 둘 다 갖고 있어요. 명암 구분하는데 얘는 퍼센티지로 10% 능력을 갖고 있고 얘는 9%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0%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죠.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시옷을 갖고 있는 것이 미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면 시옷이 키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랜덤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은 변이들이 생겨나고 그 변이 중에서 일부가 살아가는데 그 일부를 키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그래서 자연선택은 저는 금고털이 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고털이 범이 처음에 10자리를 딱 처음에 한 번에 맞추는 도사는 아무도 없죠. 처음에 어떻게 총딩이 들이대고 이 자리부터 이렇게 맞추다 탈칵하면 키핑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연선택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변이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다고 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정교한 놈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놈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선택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제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함의들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실제로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혁명적인 함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아까 저 시계를 보면서 시계보다 복잡한 어떤 존재가 시계를 만들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계보다 그럼 더 복잡한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만든 존재자가 있겠지. 그래서 지적인 설계자, 그 존재보다 더 위대한, 더 복잡한 지적인 설계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더 복잡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더 복잡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자기보다 덜 복잡한 걸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죠? 신이 있다면 신보다는 덜 복잡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보다 좀 덜 복잡한 원숭이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진화론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형이상학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근데요, 다윈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요. 다윈의 아이디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자연선택이라는 아주 기계적인 과정이죠. 그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더 복잡한 것이 나오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복잡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가 있었던 거죠. 더 아래 단계로 가봅시다. 그럼 무생물이 있겠죠. 그죠? 그 무생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고 최초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종분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의 밑바닥에는 그보다 덜 복잡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튼 업입니다. 하향식이에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향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신은 인간의 정신의 산물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과정, 그 자연선택이 한 그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나왔고 그 인간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 얘기죠. 신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설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무생물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물질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한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복잡한 건축물이 있다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조론자들의 생각은 이런 스카이훅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건물을 짓는데 막 공중에서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 이 기준기가 둥 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도 이렇게 건축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말이 되는 방식은 뭡니까? 이 기준기로부터 여기부터 쭉 쌓아 나가는 거죠. 땅에 여기 닿아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프레임은 비유적으로 보면 내추럴 자연선택이에요. 자연선택이라는 아주 기계적인 과정이 어떻게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래 정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자연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의 아이디어야말로 이런 생물 세계와 무생물 세계를 연결시키는 가장 통합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안 되나? 여기까지가 다윈 페일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윈 페일리를 그냥 읽으시고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페일리랑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뉘앙스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게 대단히 지금도 흥분되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도발적인,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인가, 왜 이게 지식인 마을의 일권이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받기 전에요, 제가 그래도 가져온 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이런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결국 동물은 인간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 아니냐,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과 동물의 유사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교토대 영장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찍어온 그 영상이 한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보다 잘해요. 이거 AI라고 하는 아이라는 침팬지인데요. 이 침팬지가 한 3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빨리 하죠. 네. 지금은 이거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이런 영상 되게 많은데,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전 처음 여기 와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율을 느꼈는데, 와, 왜 이렇게 빠른가, 왜 이렇게 잘하나.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제 선생님 마츠자와 선생님이 또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몇 살입니까? 잘 됐다. 인간과 침팬지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부스에 들어가서 똑같은 태스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졸지에 인간 호모사피엔스 대표가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막 얘가 어떻게 했지 막 생각하면서 잘해야지, 그래도 인간 대표인데. 그런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하나는 속도가 얘보다 훨씬 더 늦어요. 그리고 저를 좀 틀려요. 얘는 하나도 안 틀리죠. 지금 보시면 틀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찍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할까봐 이제 이렇게 시킨 건데, 찍는 경우는 이렇게 찍다가 여기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하고, 또 한국에서 처음 간 사람인데 또 너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했죠.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얘가 3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암컷이거든요. 얘가 5살 때부터 매일 이걸 한 거예요. 5살 때. 제가 만약에 5살 때부터 매일 이걸 했으면 이거는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냥 이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침팬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요걸 가지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를 세잖아요. 태그를 매겨 세는데, 얘네들은 그 밀도를 잽니다. 밀도를 어린 눈작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에 그 동물원 있죠? 거기 가시면 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교토대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에서 가설을 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침팬지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왔지만 걔네들은 나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시면 되게 조용한데요. 막 숲을 이렇게 나무 사이를 가시면 되게 조용한데 실제로는 침팬지들이 저 위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침팬지들이 말이 없습니다. 한번 말을 하면은 되게 막 떠들다가 말아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색에 잠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색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용해요. 되게 조용한 종. 우리처럼 수다쟁이 종이 없어요. 우리처럼 매일 떠드는 뭐 이런 강연회도 하고 뭐 토론 이런 종이 없습니다. 침팬지는 그냥 조용하다가 누군가 뭔가 콜을 하면은 한번 해주고 그냥 조용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자면 그 환경은 나무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교하게 자기 애가 어디 동네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초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억력이 좋아야 되냐면 마치 자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을 잘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지 않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한 그거를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해요. 일종의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초원을 달린 종이에요. 우리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20페이지에 밑에 무슨 글씨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의대를 가요, 의대를. 왜냐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더 침팬지스러운 거예요. 여기 혹시 의사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의대는 창의력이 필요 없죠, 별로. 기억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침팬지는 전체 기억력에 비해서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사진을 찍듯이 하는 기억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동물과 똑같다.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침팬지가 우리보다 못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잘 적응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무슨 잘못된 소리를 하시냐면 인간만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데카르트 선생님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침팬지도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압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침팬지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또 있을까요? 돌고래도. 그 다음에 원숭이들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개들 중에 2종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 많이 기르실 텐데 한번 오늘 가서 당장 거울을 놔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이. 하나는 막 짖거나 하나는 도망가거나 막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종이에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진화론이 직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는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를 다 가져왔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본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함의는 우리와 동물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물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침팬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침팬지랑 완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침팬지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자기 인식 능력이 침팬지에게도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기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제가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일단 침팬지를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막 연구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 그거 괜찮겠어?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야, 너는 왜 침팬지를 공부하려고 그래? 나는 사실 인간이 되게 궁금한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동물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야, 근데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 인간을 연구해야지 왜 동물을 연구하니?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반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심리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나는 뭐 언어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왜냐면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다고 믿으니까. 뭐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처음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좋은 대답을, 지금도 저는 그 대답을 발견한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결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주 당혹스러운, 연애하다가 아주 당혹스러운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남자분이 계시다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다가 뭐 너무 좋아서 이제 뭐 연애하고 결혼하겠죠.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혹은 또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예를 들어 여동생이나 언니를 보게 돼요. 엄마를 보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양가 다 만나시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묘합니다. 왜 묘하죠?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약간 내가 잘못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한편으로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어떤 분이 저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할 때 그 여자친구의 말투라든가 걸음걸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벗어놓은 양말도 예뻐 보이죠. 그런 경우 없으신가 보네. 굉장히 이 친구를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독특함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개성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근데 이 가족을 만나는 순간 쟤도 똑같네? 엄마랑 똑같네? 여동생이랑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실망을 하면 안 되죠. 실망을 하면 이제 거기서 헤어지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여자가 이런 독특함이 있어 내가 좋아했는데 그 독특함이 어디서 왔구나. 그죠? 그 독특함은 이 여자만의 독특함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안 하세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유를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연애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인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른 동물들을 연구해야 되나? 인간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죠. 독특합니다. 인간이 개성이 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독특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독특함이 다른 동물들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순간 그 독특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 독특함이 무엇인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이것이 다른 동물과 어떤 면에서 정말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려면, 물론 심리학, 언어가 필요하지만 온전히 이해하려면, 인간의 전 모습을 다 이해하려면, 입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려면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에 대해서 가족 상면의 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족을 상면하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사촌종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촌종과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독특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진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위대한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위대한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다윈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